오늘은 그러면은 비지도 학습 중에서 제가 차원 축소라는 디멘션 리덕션과 클러스터링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차원 축소라는 이 비지도 학습의 일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원 축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뒤에 차원 축소 안에 있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PCA라는 것과 SVD, 그 다음에 이전에 배웠던 LDA와 그리고 티즈니, UMAP이라는 최신 기술들까지 해서 총 5가지를 배워볼 그런 예정입니다. 먼저 차원 축소라는 것이 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필요한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차원이 축소가 되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존재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델의 성능을 위해서 저희가 차원 축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를 한번 살펴보면, 모델 학습에 있어서 어떤 불필요한 피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총 P개만큼의 피처가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중에서 저희가 라벨이라는 Y라는 어떤 라벨, 정답지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피처가 있을 거고 불필요한 피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피처들을 삭제를 차원 축소를 통해서 시켜보자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첫 번째 장점인 속도 향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피처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Y라벨을 예측을 할 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피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해되는 피처라고 해서 악영향을, 모델의 어떤 예측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피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이제 들어볼 텐데, 방해되는 피처들을 저희가 제거를 해줬을 때는 당연히 악영향이 사라지니까 모델의 성능 자체가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되는 피처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떤 오버피팅 문제를 일으킨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오버피팅이라는 문제점은 모델의 복잡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파라미터가 많다는 말은 저희가 모델의 데이터의 피처로 만드는 것이 어떤 데이터 피처 앞쪽에 붙는 개수들이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되게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피처가 x1부터 xp까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1차 함수만을 생각을 해보면 w1, wp 이런 것처럼 피처의 개수만큼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정의를 하곤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피처의 개수가 곧 파라미터의 수가 되고, 파라미터의 수라는 말은 복잡도랑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처가 많아졌을 때 저희가 오버피팅 이슈가 생길 수도 있구나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 방해되는 피처라는 말은 피처가 껴있어서 파라미터를 억지로 넣어줬는데 그 파라미터를 통해서 Y 라벨을 예측을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로스, 손실값을 떨어뜨리는 값보다 이 오버피팅 현상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아지는 그러한 제너럴라이제이션처럼 저희가 테스트 에러에 대해서는 트레이닝 에러에 대해서는 얘를 추가했을 때 좋은 이점을 챙겨갈 수 있지만, 오버피팅 이슈라고 해서 저희가 테스트 에러에 대해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그러한 피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들을 제거를 해서 성능 향상을 일으키는 것이 차원 축소의 어떤 목표이고, 이런 것들은 차원의 저주라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Curse of Dimensionality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의 어떤 차원이 증가를 하면서 데이터의 어떤 수와 차원의 수라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 데이터의 수가 차원의 수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때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차원의 저주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는 학습 데이터가 5개인 상황이고 피처의 어떤 차원의 개수가 피처의 개수가 1개인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P가 2로 여기서는 P가 3으로 돼서 2차원, 3차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장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러한 데이터가 이제 존재하는 공간을 한번 살펴보면 1차원 속에서는 거의 빈 공간이 없다시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2차원은 조금 더 늘어난 형태지만 3차원에서는 거의 중간의 모든 공간들이 빈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원 내에 존재하는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차지하는 공간이 희박해진다, 스팔스해진다 라는 현상이 차원의 저주인데 이 빈 공간이 생기는 게 그래서 오버피팅이나 이런 것들과 무슨 상관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차원에서 빈 공간이 많아지게 되면 정보가 없는 공간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3차원 공간 속에서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비어있는 공간들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을 지니고 있고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저희가 함수를 통해 학습을 해야 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려고 해봤을 때 오버피팅 이슈가 생긴다 라는 말은 이쪽 공간에 대해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잘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빈 공간에 대해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해서는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지? 라는 이제 모델이 의문점을 던지게 되고 정보가 없고 어차피 학습을 못하니까 그냥 근처에 있는 이 데이터에만 어떻게 100% 맞춰서 이쪽을 그냥 예측을 어떻게 대충 해버리자 라고 하면서 정보가 없는 공간에 대해서도 다른 저희한테 주어진 이 데이터만을 통해서 그냥 다 피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받게 될 테스트 데이터는 이 공간에 대해서는 이런 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실제로는 테스트 데이터로 주어질 수가 있지만 저희가 이 빈 공간에 대해서는 학습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100% 피팅이 되고 그 결과 오버피팅이 생긴다. 그 결과 오버피팅이 생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적은데 모델의 복잡도가 차원이 커졌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차원의 저주가 생겨서 정보가 없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에 대한 예측을 저희한테 주어진 학습 데이터로만 학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만든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총 2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을 해서 이 빈 공간을 채워주게 되면 당연히 차원의 저주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무한정 저희가 수집을 하는 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원을 축소를 시켜서 이러한 불필요한 차원을 아까 보셨던 1차원이나 2차원의 공간으로 줄여주자라는 차원 축소라는 이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데이터를 모델에 이제 학습을 하기 이전에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을 전처리 과정이다 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전처리 과정 속에서 데이터의 불필요한 차원, 피처를 이제 없애주는 과정, 것들이 이제 비지도 학습의 일부인 이 차원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에는 크게 현상 선택이라는 피처 셀렉션이 존재를 하고, 두 번째로는 피처 익스트랙션, 두 가지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피처 셀렉션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공부를 같이 해볼 텐데요. 종속 변수라는 것을 저희가 y라는 라벨이라고 첫 시간에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 라벨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피처만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를 제외시키자 라는 것이 그냥 피처 셀렉션이라는 어떤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피처를 모델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보면서 그 피처를 통해서 손실값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라는 정도를 저희가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배그드 트리를 설명을 드릴 때, 어떤 트리에서 배깅이라는 앙상블 학습을 저희가 사용을 했을 때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배깅을 사용함으로써 결정 트리의 가장 큰 장점인 해석력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석력이 떨어지는 저 배그드 트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피처 중요도를 탐색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종의 약간 이 피처 중요도라는 것이 이 피처 셀렉션과 굉장히 연결이 깊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배그드 트리는 제가 스텀프라는 터미널 노드가 두 개인 결정 트리 모양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연차라는 피처를 통해서 스플릿을 진행을 한 어떤 트리와 타율을 통해 이렇게 나눠준 트리가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연차라는 피처를 통해서 손실값, 예를 들면 뭐 RSS 같은 회귀에서의 RSS나 지니 인덱스 같은 요 분류 문제에서의 어떤 손실값을 저희가 측정을 해보게 됩니다. 연차라는 스플릿을 통해서 연차가 없었을 그냥 일반 다 밀어버리는, 평균으로 밀어버리는 이 노드와 리프 노드와 연차라는 스플릿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리지언 두 개를 만들어 줬을 때 이 손실값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타율이라는 피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희가 비교를 해본 이후에 얼마만큼 손실값이 낮아졌냐를 저희가 이제 상하를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연차라는 피처가 중요한지 타율이라는 피처가 중요한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그러면 뭐 연차가 덜 중요하게 되니까 앞으로 차원 축소를 할 때 연차라는 피처 쪽에 데이터는 삭제를 시켜주고 타율이라는 피처만을 남겨줘 라고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피처 셀렉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어떤 차원 축소의 방법이고요. 저런 식으로 종속 변수와의 관계가 얼만큼 깊냐라는 피처를 선택할 수 있는가 하면, 다음 번째로는 피처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은 어떤 피처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독립변수는 x가 되겠죠. x에 있는 요 피처들 사이에서 요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서 요 피처만을, 이 피처가 예측하고 싶은 것과 요 두 번째 피처가 예측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똑같은 상황을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한쪽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른 친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요거를 피처에 모델에 넣어서 오버피팅 이슈를 발생을 시키느니 이쪽을 삭제를 시켜주자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할 수 있는 피처 셀렉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처리를 할 때는 피처를 쭉 줄 세우고 저희가 히트맵이라고 하는 어떤 상관관계, 코베리언스를 이후에 또 저희가 코베리언스라는 요 어떤 변수와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서로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측정치가 이제 코베리언스인데, 요 공분산이라고 하는 코베리언스를 어떻게 도식화, 시각화해 준 것이 바로 히트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0번째 피처와 0번째 피처 사이에 자기 자신과의 어떤 관계는 결국 분산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쪽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 예를 들면 5번째 피처와 0번째 피처 사이에 이러한 관계에 대한 값을 살펴보니까 한 0.6 정도가 되더라 라고 이제 평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하얀 부분들, 요 하얀 부분들은 보시면 5번째 피처와 10번째 피처가 거의 굉장히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그럼 이런 말을 통해서 얘네들은 독립변수 사이의 어떤 관계가 종속변수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요 독립변수들끼리 굉장히 똑같은 어떤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니 한쪽 피처를 삭제를 시켜주자 라고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피처 셀렉션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피처 익스트랙션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차원 축소를 위해서는 피처 셀렉션을 같이, 피처 셀렉션과 익스트랙션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형상 축출이라는 것은 개별 피처를 아예 제거를 하는 것 대신에 피처들이 여러 가지가 피계가 존재를 했으면 얘네들을 M개로 만들어 줄 텐데, 요 M개는 피계 안에 있는 어떤 몇 개를 선택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피처의 이름이 달라지는 약간 그러한 형태로 저차원의 어떤 공간 피처로 이러한 P개의 피처 차원을 M개의 차원으로 이제 데이터를 투영시킨다, 프로젝션 시킨다 라고 하는 어떤 현상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연차와 타율이라는 피처를 가진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는데, 얘네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합쳐서 연차 곱하기 타율의 제곱, 약간 이러한 의미를 띠는 하나의 1차원으로 투영을 시키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현상 추출이고, 이러한 저희가 갖고 있던 피처들을 통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들이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PCA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내용들이고, SVD는 조금 차원 축소를 하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개념이라 넣어봤고요. 나머지 세 개 중에서도 LDA보다는 PCA를 많이 쓰긴 하지만 어쨌든 LDA도 어떤 식으로 차원 축소에 쓰일 수 있는지 공부를 해보고, 티즈니, UMAP이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차원 축소 방법론들을 저희가 공부를 간단하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PCA라고 하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해서 주 성분 분석이라는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제 PCA와 SVD 이제 두 가지는 조금 수학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천천히 조금 수업을 나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성분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부를 해보면, 전체 데이터,
요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성분을 찾아주자 라는 것이 주성분 분석이고, 주성분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그 방향으로 데이터들의 분산이 가장 큰 방향 벡터라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 데이터의 분포 중에서 어떤 방향을 저희가 그어 봤을 때 이 데이터를 그 방향에다가 뭐 이렇게 투영을 시켜 보았을 때, 투영을 시킨다는 말을 먼저 저희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투영시킨다는 말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선을 하나 찍 그어 놓고 요 선 위로 데이터를 이동을 시킨다 라는 것이 투영,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쪽 선 위로 이 데이터를 투영시킨다. 어떻게 매핑이 되냐 라는 것을 저희가 투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투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방향을 어떻게 이렇게 쫙 벡터는 이제 방향을 의미하는 어떤 수학에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이 벡터를 저희가 그어봤을 때 이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하나 투영을 시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 벡터의 방향으로 저희가 투영을 시켜봤더니 이 데이터들이 분산을 이제 저희가 투영된 데이터에 대해서 분산을 한번 구해봅니다. 분산을 구할 때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데이터의 어떤 평균, 요게 이제 데이터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 x와 뭐 i라고 할까요? 그래서 x에 얘는 x1, 얘는 x2, x3인데 각각의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이 데이터들의 평균을 뺀 거에 제곱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을 내주는 것이 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투영시킨 이후에 요것들이 얼마만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느냐,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요 분산을 가장 키워줄 수 있는 방향 벡터를 찾자. 요것이 바로 주성분이다 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데이터 분포에 대해선 일단은 이러한 식으로 그었을 때 분산이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 번째로 분산이 클 것 같은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러한 방향으로의 분산값도 굉장히 클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성분들을 찾아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산이 가장 크다 라는 말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데, 분산이 가장 크다는 말은 이 데이터가 가장 넓게 퍼져 있다 라는 말이 되고, 데이터가 넓게 퍼져 있게 되면 그만큼 데이터를 구분짓기가 쉽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유지를 시켜주는 어떤 방향 벡터라는 것이 바로 주성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어떤 방향 벡터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요 주성분 방향 벡터를 찾아서 데이터를 투영을 시키자 라고 해서 이렇게 투영을 시켜 보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방향 벡터, 즉 주성분이 새로운 X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실제로는 X축이 존재를 하고 이쪽으로는 Y축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X축이라는 말 대신에 이러한 데이터를 저희가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X1이라는 첫 번째 피처와 X2라는 두 번째 피처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저희가 표현을 해봤는데, 이 X1과 X2의 어떤 선형 함수꼴, 1차 함수꼴로 방향 벡터를 한번 표현을 해봤더니 이게 주성분이 된다 라고 저희가 알아냈고, 이 주성분을, 이 그림을 그대로 이쪽으로 이만큼 돌려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어떤 새로운 X축이 되고, 이 X축이 주성분이 새로운 축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1과 X2라는 2차원의 어떤 데이터였지만, 여기서 찾아냈던 주성분을 새로운 축으로 저희가 만들어 주었더니 얘네가 1차원의 어떤 데이터로 이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성분을 찾아서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데이터의 차원을 한 단계 낮춰주는 것이 바로 PCA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3차원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받았을 때에는 3차원에서는 저희가 데이터가 막 존재를 했을 때 이 차원의 개수만큼 저희가 주성분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즉슨 2차원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주성분을 뽑아볼 수가 있었는데, 두 가지는 요 방향으로의 어떤 방향 벡터 주성분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쪽 방향으로의 어떤 분산이 가장 큰 이 첫 번째 주성분보다는 떨어지지만, 분산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지만 그 다음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향 벡터 주성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첫 번째 first 이 principal component first component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이쪽은 뭐 second component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2차원이니까 두 가지의 어떤 주성분을 저희가 찾게 되고, 요 3차원에서는 반대로 3차원의 세 개의 어떤 주성분을 찾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first와 second 얘네의 어떤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90도 어떤 방향 벡터끼리 서로 어떤 수직인 90도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주성분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2차원에서는 하나의 어떤 first component 방향 벡터를 찾았으면, 이제 2차원이다 보니까 두 개의 주성분이 존재하겠구나를 저희가 알게 되고, 그럼 두 번째 주성분은 요 90도로 만나는 요 방향 벡터가 되겠구나를 저희가 알게 되고, 반대로 3차원에서는 하나가 그어졌으면 축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90도로 만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두 가지가 될 텐데, 그 중에 한 개가 또 완성이 되고, 그 다음 번째로는 분산을 그 다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 번째 축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PCA를 이제 통해서 각각 한 차원씩 저희가 선택을 하면서 차원을 축소를 한 단계씩 낮춰준다 라고 해서 3차원은 그 다음에 2차원 축이 되고, 여기서는 X축이 뭐 first component가 되게 되는 상황이고, 요 안에서 어떤 저희가 또 주성분을 찾아서 두 가지가 여긴 또 존재를 하겠죠. 여기서의 또 세컨드 컴포넌트를 찾아보았더니 실제로는 여기서 90도로 어떤 수직으로 만나는 컴포넌트구나를 알 수가 있었고, 이 세컨드 컴포넌트를 통해서 결국 1차원으로 저희가 매핑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PCA의 어떤 간략한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차원의 개수에 따라서 주성분이 이렇게 개수가 나눠지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요 PCA라는 거에서 요 주성분을 그럼 분산이 가장 큰 거 어떻게 찾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 PCA를 이해를 하기 위해선 공분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요. 공분산이라는 것은 변수, 만약에 x와 y라는 두 변수가 존재를 했을 때 공분산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변수에 대해서 또 평균을 뺀 것과 다른 변수의 어떤 평균을 뺀 값을 곱해준 이러한 형태가 이제 코베리언스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코베리언스의 어떤 의미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면 x가 커졌을 때 y라는 값 또한 같이 커지게 되면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저희가 말을 하게 되고, x가 커졌는데 반대로 y가 줄어들더라 라고 하는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로 음의 성질 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분산이라는 친구는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가지고 어떤 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려주는 그러한 관측치,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저희가 앙상블 러닝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적인 관계다 라고 하는 어떤 독립의 관계 속에서는 x와 y가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xy가 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분산을 가지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행렬을 저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분산 행렬은 저희가 x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 안에서의 관계를 살펴볼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x라는 친구를 이제 보통은 x1을 이제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x1을 데이터의 샘플이라고 해서 1 곱하기 p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 x1은 1 곱하기 p 크기의 어떤 행렬,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 샘플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x2부터 x 라지 n까지 존재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요거를 저희가 표현을 해봤더니 이러한 식으로 트랜스포즈라는 전치 행렬 꼴은 이제 x1의 트랜스포즈는 이제 p 곱하기 1의 어떤 크기의 행렬이 되고, 이러한 모양을 그냥 이렇게 뒤집어주는 형태가 바로 이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정치 행렬의 어떤 개념인데요. 요거를 통해서 x1부터 xn이라는 데이터 샘플들을 이렇게 쭉 저희가 나열을 해봤을 때, 요 데이터 샘플들 각각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저희가 평가를 해본 것이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 x에 대해서 x에 대한 어떤 평균을 빼주는 이러한 코베리언스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저희가 n 곱하기 n의 어떤 행렬을 저희가 만들어 볼 것이고요. 각각의 포인트, 이 c는 n 곱하기 n 행렬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의 각각의 이 원소들은 뭐 예를 들면 얘를Cij다 라고 하는 원소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보면 i번째 데이터와 j번째 데이터 사이에 어떤 코베리언스를 구한 값이 이 코베리언스에 대한 어떤 원소 값이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Cii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xi와 이것이 제곱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고, 이 형태는 어떤 데이터 포인트와 평균의 차의 제곱의 전체 평균은 분산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거는 요 각각의 포인트는 어떤 분산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포인트들 i와 j가 같지 않은 이러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다른 샘플들 간의 어떤 코베리언스 값을 계산을 한 그런 원소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분산과 어떤 첫 번째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시메트릭이라고 하는 대칭 행렬꼴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대칭 행렬이라는 말은 CIJ와 CJI가 똑같다 라는 말이 되게 되고, 실제로 여기다 i를 넣든 j를 넣든 반대로 j를 넣든 i를 넣든 똑같은 그런 값을 띈다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공분산 행렬은 시메트릭 성질이라고 하는 대칭 행렬을 이제 띄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 두 번째 특징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분산 행렬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은 요 고유값과 고유벡터라고 하는 아이겐밸류,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벡터라는 내용은 어떤 행렬 A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행렬 A를 어떠한 선형 변환, 선형 변환은 뭐 회전 변환 아니면 뭐 크기 변환 뭐 이런 것들이 막 존재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행렬 A를 어떤 선형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 행렬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선형 변환 A 이후에도 자기장신의 상수배가 되는 어떤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의 상수배를 고유값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주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수학적으로 표기를 해보면 A와 B라는 고유 벡터에 대해서 선형 변환 A를 취해봤더니, 고유 벡터에 대해서 그냥 람다 값의 상수배가 된 어떤 그러한 형태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유 벡터는 V, 고유 값은 람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볼 텐데,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해보면, 선형 변환 A를 저희가 통해 줬을 때 방향은, 이 V라는 벡터는 어쨌든 방향을 담고 있는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방향은 보존이 되되 스케일만 이렇게 변환되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 선형 변환 A가 선형 변환이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고유한 벡터들을 어떻게 찾아보자 라는 것이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어떤 선형 변환 중에 회전 변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봤을 때, 이러한 회전 변환은 저희가 회전축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회전축에 대한 방향 벡터를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봤을 때, 이러한 애들을 이제 회전을 저희가 시켜줄 것이고, 회전을 시켜줬을 때는 이 벡터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이런 방향 벡터에 대해서는 회전을 시켜줬을 때 다른 방향을 이제 가리키게 될 것이지만, 이 회전축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회전을 시키든지 이 방향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라고 해서 얘네를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어떤 고유값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회전축은 아무리 회전 변환을 해도 크기 자체는 절대 변하지가 않겠죠. 크기를 저희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아이겐밸류 고유값은 1이라는 어떠한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회전 변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방향에 대한 벡터가 요 아이겐 벡터가 되고, 그때의 아이겐 벡터에 대한 어떤 스케일의 변화값을 아이겐 밸류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는 것을 고유값 분해라고 하는 아이겐 디컴포지션 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분해를 시켜봐서 얻어보겠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행렬 A를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하는 행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유 벡터를 이렇게 열 벡터로 하는 어떠한 행렬과 고유값을 대각 원소로 갚는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이러한 어떤 대각행렬이라는 말은 대각에만 어떤 원소값이 존재를 하고 대각 외에 나머지 값들은 다 0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이제 대각행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렬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고유값 분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열 벡터로 한다는 말은 이 V1이라는 친구는 1 곱하기 n 모양의 어떤 행렬이 되게 되고, 얘네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열 벡터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그러한 고유 벡터들을 쭉쭉쭉쭉 쌓아주자 라는 것이 바로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하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성질들을 저희가 고유값 분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전에 이러한 성질들을 좀 기억만 해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는 무조건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다 되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 행렬 A가 n개의 어떤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독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 가지 벡터들이 저희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한 벡터도 다른 벡터들의 어떤 선형 결합 이런 식으로 어떠한 다른 벡터들의 이러한 개수를 붙여서 선형적으로 결합을 시켰을 때 얘가 표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1차 독립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말은 이제 자유도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관련이 있게 되는데, 자유도를 저희가 공부할 때 x1부터 xn까지 존재를 했을 때 평균값을 저희가 알고 있게 되면 나머지 애들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요 마지막 남은 xn이라는 친구는 요 평균값과 나머지 값들을 통해서 충분히 쉽게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계산을 한다는 말이 바로 요 선형 결합을 통해서 요 xn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어떤 자유도의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자유도가 n개인 1차 독립인 그러한 어떤 고유 벡터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를 가져야 되는데, 고유 벡터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행렬 A가 고유 벡터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는 막 의문이 이렇게 드실 수도 있지만,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정방행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정의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칭 행렬이라고 하는 아까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저희가 배워봤는데,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이제 뭐 ij 값과 ji 값이 같은 이러한 대각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인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대칭 행렬이라고 하고, 이 대칭 행렬들은 항상 고유값 분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이 오실 수도 있는데, 아까 배웠던 공분산 행렬은 대칭 행렬이고, 그러한 공분산 행렬을 고유값 분해를 시켜봤을 때 나오는 고유값과 어떤 고유 벡터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주성분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연결을 하게 될 건데요. 이제 당연히 그 전에 고유값 분해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금은 이제 막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유값 분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고유값과 고유 벡터들을 람다 i와 vi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봤던 성질 중에 n 곱하기 n의 정방행렬 a에 대해서만 어떤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a가 n개의 고유 벡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질에 의해서 고유 벡터와 고유 값들을 n 곱하기 n 행렬에 대해서는 n개가 존재한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고유 벡터는 무조건 0벡터라고 하는 영액값만을 원소로 갖고 있는 그런 벡터는 절대 되면 안 된다 라는 가정이 존재를 하고요. 요 vi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n 곱하기 1의 어떤 크기를 가진 매트릭스다 라고, 당연히 이제 벡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진행할 것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a라는 어떠한 선형 변환을 거쳤을 때 고유 벡터의 상수배가 되는 이러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각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로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행렬의 어떤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볼 텐데요. a를 이제 v1, vn까지 해서 고유 벡터들을 열 벡터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행렬을 저희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v1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n 곱하기 1의 이러한 매트릭스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친구들은 n 곱하기 n의 어떠한 행렬 크기를 지니고 있구나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a라는 n 곱하기 n의 행렬에 대해서 또 곱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크기는 n 곱하기 n의 행렬이 곱셈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뒤쪽도 저희가 행렬의 꼴로 이 v1과 vn까지의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세워서 표현을 해보면 똑같이 n 곱하기 n의 행렬이 되고, 각각의 원소들이 이러한 이퀄리티를 표현을 한다 라고 이제 한번 손으로 그려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요런 것들을, 요 D를 저희가 대각 행렬의 어떤 성질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 행렬이라는 말은 요 대각이라고 하는 이 45도 각도의 어떤 방향만 어떤 대각 원소값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영의 값을 갖고 있는 것을 대각 행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대각 행렬을 통해서 이러한 애들을 저희가 이렇게 분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친구는 n 곱하기 n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대각 행렬도 어쨌든 크기는 n 곱하기 n이기 때문에 크기 자체는 동일하게 되지만,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이제 벡터 모양과 이 친구를 저희가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는 v11부터 1n까지 존재를 하고,
V2도 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대각행렬과 저희가 곱했을 때 행렬의 곱셈은 요 행과 그 다음 번째 곱해지는 열의 곱이기 때문에 요 대각값들과 얘네들이 이제 곱해지게 되면서 람다1 v11 그리고 요 아래는 뭐 람다1 v12 람다 n v1n 이라고 하는 이러한 값들이 이제 계산이 되고 이러한 애는 지금 보니까 람다1과 v1이라는 이 친구의 곱과 똑같구나 라고 하게 되면서 요 대각행렬을 통해서 저희가 앞서 보셨던 것들을 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봤을 때 이 친구를 이렇게 뒤쪽에다가 우변에다가 입력을 해주고 요 앞쪽에 저희가 정의를 했던 n 곱하기 n의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갖고 있는 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행렬을 이 뒤쪽에다가 저희가 행렬 쪽에서 곱셈을 해줬더니 이 역행렬 꼴이 뒤쪽에 붙게 되고 이렇게 해서 A라는 어떤 선형 변환을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갖고 있는 P라는 행렬과 고유 값들을 대각 원소로 갖고 있는 이 대각행렬 D를 토대로 PD, P 역행렬이라는 곱으로 저희가 분해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유값 분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선형 변환을 P, D, P 역행렬로 나눠주는 것이 고유값 분해이고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진짜로 어떤 V1이라고 하는 고유 벡터와 람다라고 하는 고유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어떻게 계산했냐라고 하면 요 정의를 저희가 작성을 해보고 요 벡터를 넘겨서 표현을 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V라는 벡터를 묶어서 A라고 하는 선형 변환 행렬과 람다에다가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이제 대각행렬 중에서도 가장 이제 특수한 그러한 어떤 단위 행렬이라고 해서 대각 원소의 값이 항상 1인 이러한 친구를 2로 표현하거나 이 문자는 평균에 대한 표현이고요. 2라고 표현을 하거나 2라고 표현을 하거나 이제 i라고 이렇게 단위 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저희가 a-람다 i 곱하기 v라는 단위 고유 벡터라는 것이 값이 0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가정을 이제 깔고 가게 되는데 a-람다 i의 역행렬이 만약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각각 앞쪽에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v가 0이라는 어떤 해를 항상 갖게 돼야 됩니다. 근데 v가 0이라는 해를 항상 갖게 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일전에 v는 항상 고유 벡터는 0벡터가 되면 안 된다 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a-람다 i가 역행렬이 무조건 존재를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람다 i가 역행렬을 어떻게 하면 안 가질 수 있을까를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이러한 형태의 특성 방정식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행렬에는 이제 행렬식이라고 하는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어떤 행렬의 성질을 뭐 스칼라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렬식은
고등수학 때도 이렇게 배워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판별값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저희가 A, B, C, D의 2 곱하기 2 크기의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거에 대한 공식은 AD-BC분의 1 곱하기 D와 A의 순서를 바꾸고 C와 B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러한 형식이 되는데요. 그때 요 값을 저희가 행렬식 디터미넌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만약에 0이 되면 0분의 1이라는 값은 무한대가 되니까 역행렬이 존재를 안 하는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 저 AD-BC가 0이 아니게 되면 역행렬이 존재하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터미넌트는 보통 이렇게 일자, 짝대기를 통해서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값은 2 곱하기 2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계산을 하고, 3 곱하기 3에서는 만약에 이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A를 먼저 토대로 이쪽의 판별식을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이후에 B를 곱해주는데, B 쪽을 제외한 요 D, G, F, I에 대한 요 판별식을 이렇게 또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부호니까 플러스를 입력을 해준 뒤에 C를 곱해주고, C 쪽에 열 벡터를 지운 상태에서 이쪽만의 어떤 판별식을 작성을 해준다고, 이제 고등수학 네. 근데 이거는 대학교 때 배울 어떤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선형대수학 쪽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이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렬식을 디터미넌트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러한 A-람다이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저러한 방정식을 저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러한 특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람다를 저희가 고유값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나왔고, 고유벡터의 어떤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A-람다 i가 무조건적으로 역행렬이 존재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한 것들을 요 행렬식을 통해서 만들어준 요 특성 방정식을 저희가 계산을 해줘서 요 특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람다가 고유값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A라는 선형 어떤 변환 행렬을 이제 보통 이러한 형태를 많이 예시로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행렬을 토대로 저희가 디터미넌트 특성 방정식을 저희가 표현을 해볼 텐데, A-람다 i라고 해서 람다 i는 단위 벡터에 람다를 넣은 꼴이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고, 이러한 행렬을 뺀 값은 당연히 이러한 계산 방법이 되고,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되게 됩니다. 아까 앞서 보셨던 디터미넌트 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E-람다 곱하기 이 친구들의 제곱 빼기 얘 친구들의 곱인데 0의 값이 되니까 이러한 식이 되고, 이쪽은 B라는 값이 0이기 때문에 삭제가 될 것이고, C라는 값을 봐봤더니 이쪽 값들이 다 0이 되어서 실제로는 이 값들만 저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정식에 대한 값은 아주 쉽게 람다가 1 또는 2라는 고유값을 가진다
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값을 보니까 이중근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1과 2와 1이 두 개의 어떤 해를 갖고 있는 형태인데, 이러한 이중근에 대해서는 이중근은 각각 하나의 어떤 고유 벡터를 갖고 있게 되고, 다른 이제 단일근에 대해서도 고유 벡터를 갖고 있게 되니까 총 3개의 고유 벡터를 이제 갖게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3 곱하기 3의 행렬이니까 고유 벡터가 총 3개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유 벡터는 3개이지만 고유값은 3개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2중근이나 3중근 이런 식으로 제곱골이나 3제곱골 이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개수 자체는 이제 n개보다는 작을 수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1과 2라는 어떤 선형 변환을 통해서 연산을 시켜도 이 스케일 값만 바뀌어지는 이러한 상수배라는 저 고유값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준 것이고요. 요거를 토대로 고유 벡터를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람다가 1과 2라고 해서 단일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요. 2를 먼저 넣어서 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0벡터가 돼야 된다 라고 저희가 쉽게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V라는 어떤 고유 벡터의 이 고유 벡터는 n 곱하기 1의 벡터 형태, 매트릭스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각의 이제 n이 이제 3인 상황에서 vx, vy, vz라고 표현을 해서 이 값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무조건 vz는 0이 돼야 되는 조건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vx와 vx 마이너스 vy z가 0이어야 되는데 vz가 0이니까 vx와 vy가 같아야 된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벡터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굉장히 많겠죠. 1 곱하기 0 뭐 이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 곱하기 2,0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벡터들이 이제 존재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벡터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고유 벡터는 유일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조건식을 만족할 수 있는 벡터는 무수히 무한대 개의 수만큼의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고유값은 n개보다는 더 적은 수를 가질 수는 있지만 고유값 자체는 행렬 A에 대해서 유일한 어떤 1과 2라는 값을 갖게 되고, 각각의 고유값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저희가 n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이처럼 무한대가 존재를 한다. 근데 왜 n개가 존재한다고 하냐? 라고 이제 막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n개가 존재한다는 말은 고유한 어떤 유일한 벡터의 수가 n개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만들 수 있는 고유 벡터는 무한대 개수가 되지만 어쨌든 어떤 하나의 고유값에 대해서 이 모든 무한대 개수분의 고유 벡터를 하나의 특징으로, 하나의 어떤 벡터로 대표값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개수가 대표값들이 각각의 고유값에 대해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총 n개만큼의 어떤 대표적인 고유 벡터가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만, 애초에 요 AV가 이제 람다 V다 라고 표현을 했던 이러한 식을 생각을 해보면
상수배만큼 C를 곱해도 만족을 할 것이고, 그래서 CB 또한 어떤 A 선형 변환의 고유 벡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고유 벡터가 V1과 V2라는 대표적인 고유 벡터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얘네 두 개를 더한 형태 또한 어떤 새로운 고유 벡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고유 벡터의 수는 무수히 무한대만큼 많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가 1이 되는 어떤 단위 벡터라고 하는 요 단위 벡터의 정의를 사용을 해서 대표적인 고유 벡터를 요 단위 벡터로 통해서 저희가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Vx와 Vi가 같고 Vz가 0인 그러한 형태의 벡터를 저희가 벡터의 크기가 1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크기의 1이라는 말은 각각의 원소에 대한 제곱들을 다 더해줬더니 이제 막 1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단위 벡터로 이렇게 대표적인 고유 벡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고유 벡터의 실제 계산 방법이자 어떤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람다가 1이었을 때 이중근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람다가 1이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계산이 되고 A- 단위 행렬이, 그리고 얘도 0벡터가 돼야 되는데 이 값을 봐보니까 Vx가 무조건 EVZ가 되고 Vy에 대한 어떤 조건은 존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고유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또 많게 될 것이고, 그때는 저희가 많기 때문에 단위 벡터로 한번 찾아보자 라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럼 막막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V라는 친구를 일단 Vx를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라고 하는 값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게 됩니다. Vx가 T면 Vz는 이제 2분의 1 T가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반면에 이제 Vy는 조건이 없는 어떠한 아무런 숫자가 되니까 그러면 그냥 S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됐을 때 요거에 또 트랜스포즈를 붙여주고 n 곱하기 1, 여기서는 3 곱하기 1의 어떤 매트릭스가 되는 상황이겠죠. 이러한 친구를 선형결합을 통해서 저희가 쪼개 줘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는 어떤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고유 벡터를 어떠한 선형결합으로 최대한 잘게 쪼갰으로써 선형결합, 다른 벡터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될 수는 없는 1차 독립의 어떤 고유 벡터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취하는 건데요. 먼저 T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T를 입력을 해줬을 때 1, 0, 2분의 1 이라는 값으로 저희가 곱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친구에 대해서는 S라는 변수에 대해서 0, 1, 0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벡터들로 선형결합을 통해서 얘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보니까 그럼 얘네들은 이제 다른 벡터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한 1차 독립의 벡터가 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찾으려 했던 고유 벡터 두 가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TS를 이제 개수니까 얘네들의 어떤 상수배는 떼고 생각을 해보니까 1, 0, 2분의 1과 0, 1, 0이 고유 벡터구나를 알았고,
얘네를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나왔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라고 하는 고유값의 개수, 총 개수는 n개보다 작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n개보다 작은 상황 속에서는 항상 뭐 이렇게 이중근이나 뭐 삼중근이나 이러한 형태를 띄우게 되고, 이중근을 띄우게 된 어떤 고유값에 대해서는 그만큼 두 개의 고유 벡터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삼중근에 대해서도, 삼중근의 상황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시면 세 개의 고유 벡터가 이제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의 개수는 어떤 대표적인 단위 벡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n개가 다음처럼 되고, 이러한 고유 벡터들은 다른 벡터들, 뭐 다른 고유 벡터들로 어떤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중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형결합으로 표현되는 형태를 띄우게 되다 보니까 잘 분해를 시켜서 표현을 해보자, 찾아보자 라는 것이 고유값 분해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고유값 분해도 알았고 공분산 행렬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PCA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PCA는 이제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요 주성분, 방향 벡터를 찾자라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방향 벡터는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을 저희가 계산을 해주고, 요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어떤 고유값 분해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 분해를 통해서 이 공분산 행렬을 쪼개주게 되고, 요 쪼갰을 때의 고유 벡터가 바로 요 주성분이 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추후 살펴볼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공분산 행렬은 대칭 행렬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항상 고유값 분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분산, 이제 가장 큰 분산을 가진 방향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고유 벡터로 데이터를 이제 투영시켜 볼 텐데, 가장 큰 분산을 표현하는 게 바로 앞으로 고유값 람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값 람다 중에서 람다가 1부터 람다 n까지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어떤 고유값을 찾고, 그때 고유값에 매칭되는 고유 벡터를 찾아서 그 고유 벡터로 데이터를 투영시켜서 이렇게 투영시켜서 얘 고유 벡터를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서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시키겠다라는 것이 주성분 분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공분산 행렬이 뭔가 분산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고유값 분해를 해서 막 어떻게 해서 얻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분산과 관련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러한 것들이 왜 분산 그리고 분산에 관한 반향 벡터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하이러키컬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계층적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군집화는 지금까지 배우셨던 어떤 K-민즈나 뭐 GMM 이런 것과 약간의 결이 다른데요. 그래서 계층적 군집화는 약간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인데, 일단 첫째는 하나의 클러스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클러스터가 하나의 원소를 가질 때까지 나눠줘 나가는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어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디바이시브라고 하는 방법이 존재를 하고, 또한 반대로 모든 클러스터가 하나의 원소를 갖고 있는 클러스터들로부터
저희가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도록 이렇게 쌓아나가는 바텀업이라는 요 어글로머러티브라고 하는 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군집화는 결이 다른 이유가 저희가 일전에 봤던 거는 뭐 클러스터를 클러스터 K개를 학습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식처럼 이렇게 모델을 클러스터링을 학습해 나갔다면 요 계층적 군집화는 그냥 이렇게 데이터들 사이에 관계를 시각화한다? 라고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얘는 K개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클러스터가 원소를 한 개 가질 때부터 전체를 가질 때까지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떤 클러스터링을 계속 계층적이라 해서 처음에는 뭐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층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군집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탑다운이나 이제 바텀업이나 저희가 계속 클러스터를 합치거나 나눠줘야 되는데 얘네들을 군집과 군집 사이의 어떤 거리 계산을 통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클러스터와 오른쪽에 있는 클러스터 안에서 어떤 디스턴스를 구해서 각 샘플들, 어떤 이 군집에 속하는 샘플들 사이에 가장 최소 거리를 통해서 저희가 합치거나 나눌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기준으로는 맥스 디스턴스를 어떤 기준으로 이 친구들이 얼마큼 가깝다 혹은 적다 라는 식으로 이걸 합치거나 나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민 디스턴스라고 하면 이 값이 작아져야 당연히 좀 더 가까운 클러스터고, 그런 가까운 클러스터 군집들끼리 저희가 합쳐서 이 계층을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반대로 맥스 디스턴스는 이 값이 저희가 이것도 작아야 되네요. 이것도 작아야 저희가 각 클러스터가 가깝구나를 이해를 해서 두 클러스터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계층을 쌓아가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로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취해 볼 수가 있고, 혹은 이 속해 있는 클러스터 군집의 센트로이드를 계산을 해서 그 디스턴스를 토대로 저희가 합치거나 나눠줄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저희가 세분화라고 하는 세그멘테이션을 시킬 때 보통 이 계층적 군집화를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룰이 존재하는데, 요거는 어떤 두 개씩 합치거나 혹은 나눠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샘플을 두 개씩, 이렇게 클러스터를 두 개씩, 데이터라기보단 클러스터 두 개씩 합치거나 나아간다 라고 하는 방법이고, 아래서부터 올라갔으면 바텀업 어프로치가 되고, 위에서 내려갔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탑다운 방식의 어떤 계층적 군집화 방법론이 되는 것입니다. 얘는 사전에 클러스터 수를 정하거나 혹은 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넣는, 앞에서 봤던 클러스터와 이제 굉장히 다른 결의 어떤 클러스터 방법이고, 보시는 그림은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 형태로 저희가 개체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를 순서를 나타낸 것이고, 이 순서를 토대로 이 샘플이 가깝구나, 그리고 이 샘플은 이 친구들과 조금 더 비슷하지,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랑은 조금 다른 데이터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세분화를 시킬 때 이 계층적 군집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모든 수업을 이제 마쳐봤고, 이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이 좀 너무 많아서
힘들으셨을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많은 시대가 돼서 생각보다 저는 블루오션보다는 레드오션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오션에서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강의들이나 이런 수업들을 살펴보면 보통 이론보다는 저희가 코드 구현을 뭐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구현보다는 그냥 개념만 이제 대충 훑고 구현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과의 뭔가 차별성을 두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 구현을 할 때도 이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이 구현 코드 파이썬 줄에서 이쪽 줄이 무엇을 의미했던 것이구나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을 조금 더 많이 다뤄보려고 했고 솔직히 말하면 코드 구현은 요새 저희가 인터넷 구글링만 해도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저희가 머신러닝 수업이니까 딥러닝을 지어보면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보면 사람들이 다 잘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보면 sklearn, scikit-learn이나 뭐 딥러닝 쪽에서 뭐 파이토치, 뭐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라이브러리 툴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냥 예제만 긁어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만약에 이걸 사용한다고 치면 이 코드는 그대로 모델 코드는 긁어 오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아마 코딩의 한 80%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코드 구현 같은 경우는 저는 수업에서 실습을 조금 적게 다루려고 하는 게 그냥 예제만 잘 갖고만 계셔도 나중에 이렇게 사용하실 때 무리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요 구현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파이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요렇게 바깥에 구글링을 했을 때 나오는 요런 코드들을 잘 이해만 하실 수 있으시면 현업에서 사용하실 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코드는 제가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려고 하고 최대한 이번 수업들은 이론 위주로 어떤 식의 동작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나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나 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뤘는데 여러분의 니드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